자, 제목이 일단 뭐였죠? 복숭아나무 곁으로야, 그지? 그러면 이 시는 무조건 누구랑 관련 있어? 복숭아나무랑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응? 자, 근데 그 곁으로 간다는 거는 뭐 곁에 있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아? 가볼게.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처음부터 나왔어요, 그죠?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봐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누가? 내가. 그지? 그럼 내가 왜 안 가고 싶었어?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한 건 누구야? 복숭아는 원래 그대로 있었지. 얘는 그대로 있었는데 나는 얘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일단 뭐가 있었어? 선입견이 있었던 거야. 맞지? 자, 그러니까 선입견이 있어서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왔어. 그지? 자,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거부하고 단절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거부하고 단절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자, 역시 보세요. 흰 꽃과 분홍 꽃을 피우고 있는 나무. 이거는 그냥 실제로 본 모습일 거야. 그지? 자, 근데 아마 여기서부터 내 판단이지. 아마 뭐뭐 했을 거라고 내 판단이야. 그지? 아마 어땠을 거라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멀리로, 심지어 한 번만 안 썼어. 뭐야? 두 번 썼지? 멀리로만. 멀리로 두 번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거부하고 단절했는데, 자, 고개 들어보세요. 자, 멀리로 했다는 건 뭐야? 멀리로 했다는 건 뭐야? 이 거부와 단절에서 뭐를 느낀다? 내가 복숭아나무 뭘 느낀다? 거리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지. 나의 거리감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니? 일단은 너가 풀면서 뭔가 교재에 표시를 한 게 있을 거고, 그지? 교재에 표시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런 걸 좀 잘 안 하는 편이야. 체크도 잘 안 하고. 화자 나오면 아까 뭐 나나 우리가 나오면 좀 체크를 해달라 그랬는데 안 돼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펜으로 쌤이 수업해주는 내용은 빨간색이나 파란색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너가 체크한 거랑 어떻게 좀 다른지는 좀 표시를 해봐야 돼. 오케이? 그래야지 좀 늘어. 자, 그래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그래. 나는 선입견을 가지고 거부하고 단절했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컸어. 이 정도야. 마음적으로 굉장히 멀었어. 이런 얘기지.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서술어가 눈에 자꾸 들어오면 좋겠어요. 자, 이 선입견, 거부, 단절. 자, 여기서 거리감이었는데 마지막에 뭐야? 알았다라는 건 뭐로 바뀌었어? 깨달음으로 바뀌었어. 오케이? 자, 근데 이 깨달음 안에 뭐가 있었어? 뭐가 있다는 걸 알았대?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자, 그럼 이 수천의 빛깔은 뭐에 해당할까?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봤을 때는 안 보였던 게 깨닫고 나서 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입견에서 깨달음으로 가면서 뭐가 없어졌어? 선입견을 빼고 봤더니 드디어 뭐가 보이기 시작해? 뭐를 깨달은 거야? 복숭아나무의 본질을 깨닫게 된 거지. 본질은 뭐야? 수천의 빛깔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본질에 대한 인식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지? 어떻게 강조하고 있어? 눈부셔. 자, 선입견을 가졌을 때 안 보였던 이 모습들이 너무 눈부셔서 나는 깨달았다. 자, 그러면 일단은 느낌적으로 뭐가 있니? 느낌적으로 뭐가 있어, 얘가? 선입견을 갖기 전과 갖고 나서 후에 느낌적인 뭐가 있어? 모든 문학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변화 양상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야. 이전에 안 보였던 게 보이고, 그지? 이 변화가 드러난 거야. 자, 계속 가볼게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말을 좀 살짝 바꿔볼까요? 자, 꿈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꿈을 쫓느라고 외로웠겠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가졌던 요 거리감 있어요, 없어요? 거리감도 지금 사라졌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좀 쓸 수 있겠지. 이 변화는 봐봐. 이 거부와 단절에서 거리감도 없어졌지. 자, 뭐도 없어졌어? 뭐도 없어졌어? 선입견도 없어졌지. 자, 그럼 이제 어떤 말로 바뀔까? 지금 상태 복숭아 나무에 대한 뭐로? 가장 큰 변화 현상은 공감. 복숭아 나무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변화 현상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문학작품을 쓰는데 이 복숭아 나무, 이 자연물을 통해서 그냥 이 자연물을 보고 이렇게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쓰는 건 아니야. 실제로 자, 이 복숭아 나무로 대변되는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뭐로 조금 확장시키면 뭐로 볼 수 있어? 공간과 이해를 복숭아 나무는 뭐야? 사실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누구로 잡아본다면 일반적인 타인으로 잡아본다면 뭐? 타인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야. 타인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라고. 이해되니? 그냥 복숭아 나무로 보지 말고 만약에 문학작품 소설에서 어떤 뭐 가난한 가족들의 얘기가 나왔어. 아니면 소외받은 어떤 이웃들의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를 갖다 그냥 딱 얘네 가족이 이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걸 확장해서 어떤 우리의 민중들 아니면은 일반적인 평민들 이런 느낌으로 좀 연결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꽃잎이 어디 먼데 다 닿았다라는 얘기는 뭐야? 꽃잎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되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복숭아를 이해했고 이제 공감을 하게 된 거지.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왜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어? 잎이 다 떨어진 거야. 그지? 자, 심심한 얼굴 했다 그러니까 뭐 표현법으로 봤을 때 뭐야? 의인법이죠.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아까는 어땠어? 아까 처음에는 어땠어?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갔단 말이야. 그지? 근데 지금 어디 있어? 복숭아 나무 그늘 아래에서 들었어. 저녁이 오는 소리를. 그러니까 뭐 했어? 자, 공간과 이해를 통해서 이제 뭐까지? 교감까지 조금 이루어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 작품을 잘 읽은 거예요. 괜찮아? 자, 필요한 것들, 네가 놓쳤던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냥 작품 읽고 좀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작품에서 기본적으로 화자가 누굴 봤는지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 근데 지금 반응 같은 경우 어때? 계속 변화가 있잖아. 그죠? 변화된 반응들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작품,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자, 대상은 누구지 그러면? 정해졌네, 그죠? 잔디한테 덜 미안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전에는 좀 미안했었구나라는 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럼 왜 미안했을까? 그리고 왜 이제는 덜 미안할까? 이 정도로 작품을 좀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천변 잔디밭, 천변이 뭐야? 천변. 그렇죠. 개천 주변. 그지? 개천 주변, 냇가 주변에 잔디밭을 밟고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자 잔디밭에 외줄기 길이 생겼다. 어쩌나 잔디가 밟혀 죽을 텐데 내 걱정 안 한 것 없이 가르마길이 나고 그 자리만 잔디가 모두 죽었다. 뭐예요? 흔히 나오는 우리가 생태시에서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죠? 자,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뭘 하는 모습? 자연을 뭐 하는 모습?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이런 모습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간과 자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잖아. 봐봐. 인간과 자연은 대비되는 속성이 있다. 뭐 이렇게. 아니면은 문명과 인간이 만든 게 문명이죠. 문명과 자연은 대비되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럼 이 작품도 그런가? 좀 더 읽어봤더니 살짝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보자. 오늘 새벽에도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데 멀리서도 보였다. 죽은 잔디싹들이 사람의 몸속에 푸른 길을 내고 살아있다는 것이 푸른 잔디의 것이 아니라면 저 사람들의 말소리가 저렇게 청량하랴. 자, 청량하랴 뒤에다가 물음표 하나 찍어주시고요. 이거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청량하다는 거 강조하고 싶은 거지. 서리법입니다. 그죠? 자, 그럼 무슨 얘기야 봐봐. 죽은 잔디싹들이 사람의 몸속에서 푸른 길을 내고 살아있는 것이 죽었으면 저렇게 청량하지 않을 것이다. 자, 다시 봐봐. 그러면 어떤 얘기야? 죽은 잔디가
죽은 잔디가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그지? 자, 뭐를 회복했어? 얘가 뭘 회복했어? 생명력을 회복했다라는 얘기죠. 자, 오,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 살아있었어. 생명력을 갖고 있었어. 이런 얘기야. 뭔가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그죠? 푸른 잔디의 것이 아니라면 저 사람들의 말소리가 저렇게 청량하랴?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잔디가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걸 좀 더 강조하고 싶었나 봐. 다음 표현 봐봐. 걷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얘기소리에서 싱싱한 풀꽃 냄새가 난다. 자, 봐봐. 웃음소리, 얘기소리에서, 소리에서 냄새가 난다. 자, 이게 좀 길게 나와 있으니까 못 보였지? 안 보였지? 소리에서 뭐가 난다? 냄새가 난다. 자,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복합감각이랑 비교해야 되는 뭐예요? 뭐예요? 하나가 하나로 옮겨갔다, 전이 됐다. 공감각적 심상이잖아. 그지? 자, 소리가 뭐야? 소리가 메인이야? 아니면 냄새가 메인이야? 냄새가 메인이야? 그렇죠. 소리가 메인이죠. 소리를 좀 더 다채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냄새까지 쓴 거지. 자, 청각에 후각합니다. 오케이? 자, 공감각적 심상까지 써서 작품을 좀 더 내용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개념들을 좀 미리 얘기해 줬던 것들이 작품 안에서 이런 걸 썼을 때 그냥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생명력이 없다라고 느껴졌는데 자, 생명력을 회복했어. 근데 소리에서 냄새까지 나.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죠? 이런 것들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는 잔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비켜 서 있거나 아예 사람들 속에서 꽃피고 있음을 안다. 자, 뭘 깨달았어? 뭘 깨달았어? 뭘 깨달았어? 사람들 속에서 꽃피고 있다. 근데 여기서 살짝 눈치챌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줄 알아? 앞에 봐봐. 죽었다. 또 뭐 있었어? 응? 생겼다. 서술로 봐봐요. 과거죠. 근데 어디부터 바뀌었어? 풀꽃 냄새가 난다, 있음을 안다, 현재형 시제야. 그지? 현재 시제야. 현재 시제를 통해서 뭘 나타내고 싶은 거야?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 선지에서 나올 수도 있는 말이야. 현재 시제를 통해서 자, 얘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자, 얘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깨달음의 순간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 깨달음과 관련돼. 그럼 현재 시제에 대한 깨달음을 어떻게 좀 더 생생하게 좀 더 사실감을 주면서 나타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면 되겠지. 현재 시제가 좀 더 현장감, 사실감 이런 걸 줄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굉장히 좀 큰 깨달음을 얻었대. 아예 사람들이 꽃 속에서 사람 속에서 꽃 피고 있으면 안 돼. 그렇듯 언젠간 사람들도 잔디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도 알겠다. 자, 너가 틀렸던 시험 문제예요. 겟 동그라미 쳐놔. 알겠다. 틀렸잖아, 이번 중간고사에서. 그지? 자, 그건 뭐야? 농담으로 얘기한 거고 봐봐. 이 겟은 왜 쓰였어요? 앞으로 사람들도 자연에게 뭔가를 주겠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결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다. 잔디가 사람들 속에서 다시 생명력을 회복했다. 이걸 강조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작품이 좀 읽으면서 제목부터 해서 조금 정리가 잘 되면 좋겠어. 알겠죠? 채점 먼저 해볼까? 1번에 1번입니다. 1번에 1번. 자, 이어서 2번에 5번. 오케이. 자, 3번에 3번. 자, 좀 헷갈리거나 어려웠던 선지는 없었어? 문제 푸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괜찮았어? 좋습니다. 자, 작품 하나 더 했는데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좀 쉴게요. 알겠죠? 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 6월 모평으로 넘어갔고요. 문제는 역시 세 문항인데 자, 제목의 의미 생각하면서 화자, 대상, 정서 잡아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거울은 한번 본 적이 있는 작품이지? 처음 보니? 자, 거울부터 한번 볼게요.
자, 거울은 어떤 소재의 의미 자체가 좀 너무 중요하고요. 지금 작품 봤을 때, 이상 시인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초현실주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띄어쓰기도 하나도 안 돼 있잖아. 그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고 얘기하거든? 낯설게 하기 기법,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쓰죠. 이런 거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얘기하거든? 말이 좋아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지 그냥 자기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야. 자기 생각나는 대로.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자동기술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다 보면 좀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근데 봐봐. 거울 자체에서 일단 잡아가야 되는 거는 내용 읽으면서 두 가지 의미는 좀 잡아놨어야 돼. 자, 이중적 속성이 있죠. 이중성. 자, 거울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인식할 수 있었지만 거울 때문에 나를 또 만나지 못하는 상황. 오케이? 연결과 단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중성을 일단 좀 잡아 놓으셨어야 됩니다. 자, 가보자.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자, 이 거울 속 세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의 세계와 거울 속 세계는 지금 좀 다른 세계다. 이 정도는 좀 느껴지죠?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어. 근데 지금 읽으면서 내게 귀가 있다.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있다. 자, 우리가 윤동주처럼 자, 지금 구분을 해놔야 되는 게 뭐야? 이 귀를 가진 대상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를 가진 대상은 현실적인 자아가 아닌 거야. 그지? 자, 어떻게 나눠놓으면 될까? 현실적 자아, 현상적 자아랑 뭐 내면적인 나. 그럼 거울 안에 있는 나는 뭐? 내면적인 나로 보면 되겠죠? 내면적인 나는 보통 이렇게 보면 돼요. 네 내면 속에 뭐가 있어? 아, 이번 방학 때 좀 열심히 해서 2학기 때는 좀 더 잘해야겠다. 뭐 이런 다짐을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현실적인 나는 그 다짐과는 좀 다르게 행동하기도 하죠. 뭔가 이게 달라지는 모습들. 현실과 내면. 그러니까 뭐야? 현실과 이상. 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면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를 좀 구분해서 가면 되는데 봐봐.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요. 이 내는 누구라고? 자, 내면적인 나.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내는 누구라고? 현실적인 나. 오케이? 자, 그래서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라고 얘기했고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왼손잡이였을까? 자, 봐봐. 거울에 대고 네가 손을 내밀어봐. 거울에 대고 손을 내밀어봐. 그러면은 어때? 내가 오른손을 내밀면 저쪽에서는 왼손을 내미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둘은 악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애초에 이 두 자아 자체에서 설정되어 있는 게 있네. 그지? 현실의 나와 거울의 나. 현실의 나와 내면적인 나는 뭐가 불가능해? 화해가 불가능한 자아인 거야. 오케이? 악수를 내밀지만 악수를 받을 수 없어. 애초에 화해가 불가능한 사이인 거야.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 구려만은, 그쵸? 자, 거울이라는 어떤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거울 안에 있는 나를 만지지 못해.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 해라도 했겠소. 거울이 없었으면 뭐야? 거울 속의 나를 볼 일이 없었겠죠. 자, 그래서 어떤 기능? 연결과 단절이라는 이중성의 기능을 거울이 보여주고 있다.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자, 요 문장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봐봐요. 거울을 안 가졌어. 근데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거울을 안 갖고 있는데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대. 자, 이 표현도 역시 뭐예요? 이 표현도 역시 뭐예요? 역설이죠. 오케이? 자, 이 표현도 역시 역설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자, 무슨 얘기야? 잘 모르겠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한다는 거는 둘이 함께하는 느낌이 아니고 뭐야?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느낌이 있죠? 자, 그럼 봐봐. 이 화해가 불가능한 두 자아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두 자아가 점점점 단절되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죠? 오케이? 자, 이런 걸 뭐라 그래? 자아가 점점점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되니? 거울 속에 나는 참나와는 반대요만은 또 꽤 닮았어.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섭섭하오. 자, 이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울 속에 나는 참나. 원래 나와는 반대지만 아까 봐. 오른손을 내밀면 왼손을 내미는 것처럼 반대지만 또 꽤 닮았어. 자, 뭐는 반대지만 이 자아들을 봤을 때 뭐는 반대지만 현상적으로는 반대지만 그지? 근데 거울 속에 나와 실제 있는 나가 다른 나는 아니잖아. 그지? 오케이, 비치는 모습이 다른 거지. 본질적인 나는 본질적으로는 뭐야? 같다라는 얘기죠. 현상적으로는 반대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같다. 자, 그래서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섭섭하다. 자, 뭐야? 자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죠? 근심과 진찰은 이해하는 노력이야. 근데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면적 자아의 모습을 인식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자아 분열에 대해서 안타깝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니? 자, 여기 이제 거울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두 번째 작품 가시나무예요. 자, 일단은 너가 시어를 딱 읽었을 때 가시나무에서 봐봐. 누가 내 속에 가시나무를 심어 놓았다. 그 위를 말벌이 날아다닌다. 자, 제목이 가시나무니까 대상은 가시나무일 텐데, 자, 이 가시나무는 일단 딱 처음에 잡아볼 수 있는 게 긍정이니 부정이니? 부정적인 의미죠. 자, 지금 모두 부정이에요. 말벌도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죠? 자, 그리고 처음으로 나왔어요. 시에서 처음으로 나온 나의 반응. 뭐가 나왔어? 이건 무조건 별표 쳐놔. 밑줄 치고 아프다. 오케이?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이 벌겋게 부어오른다. 잉잉거린다. 이건 지독한 노역이다. 자, 이 생이란 말을 살짝 바꿔보자. 삶이 벌겋게 부어오른다. 시각이죠. 삶이 잉잉거린다. 청각입니다. 이건 지독한 노역이다. 뭐야? 굉장히 힘든 노동이다. 자, 내 삶은 어때요? 힘들다. 이런 얘기지. 내 삶은 너무나 힘들다. 이런 얘기다. 그지? 나는 놀라서 멈칫거린다. 지상에서 생긴 일을 나는 많이 몰랐다. 모르다니 이제 가시밭길이 끔찍해졌다. 자, 내 삶을 뭐로 얘기하고 있어? 자, 봐봐. 아프다라고 얘기했고 내 삶 이퀄 뭐야? 가시밭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나는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버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 지나가면 다시 안 오리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 삶에서 이 가시밭길을 뭐 했어? 거부하고 싶고 단절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자, 다음 이어서 볼게요. 돌아가지 않으리라. 가시나무에 기대서 다짐하는 나야. 근데 조금 이상해요. 가시나무에 기대어서 가시밭길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봐봐. 다른 데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가시나무에 기대서 가시밭길에 안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지? 이것도 역시 뭐야? 역설적인 거야. 되니? 자, 이 의미들을 자꾸 생각해야 돼. 그럼 무슨 얘기야? 이 의미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자, 무슨 얘기하고 싶어?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쉽다,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얘기야. 내가 노력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얘기야. 자, 이게 오늘 나의 희망이니 자, 가로 열어볼게요. 가시나무는 얼마나 많은 가시를 감추고 있어서 가시나무인가?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를 감추고 있어서 나인가? 가로 닫자. 자,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야? 모모는 얼마나 많은 모모를 감추고 있어서 모모인가? 통사구조 반복은 느껴지죠? 자, 운율 형성과 동시에 뭔가 강조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의미 강조의 느낌. 자, 뭐야? 내가 뭘 인식한 거야? 지금 가로 열고 닫은 부분에서 내가 뭘 인식한 거야? 뭘 인식했을까? 자, 보자.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인식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보자.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고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 그리고 뭐 했어? 마지막은 뭐야? 인식하고 나서 이거를 받아들였어. 수용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거울, 가시나무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대상, 화자, 그리고 반응 요 위주로 일단 정보는 당연히 너가 이 문제를 풀 때는 3번부터 읽고 풀었을 것 같아요. 그죠? 3번부터 읽고 접근해서 좀 더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풀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 2OR은 좀 해줘라. 알겠지? 항상 습관적으로. 귀찮더라도. 알겠죠? 자, 1번에 2번입니다. 1번에 2번. 자, 이어서 2번에 3번.
자, 다음에 3번에 3번입니다. 자, 2번 지금 고쳐볼까, 잠깐? 이해됐어? 애초에 봐봐. 손을 내밀면서 거울 속에 나에게 악수를 건네는 화자의 모습에서 거울 속 존재한테 뭐 하는 거야? 소통을 시도하는 거죠. 그러나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이 표현에서 뭐 할 수 있어? 단절 상태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오케이. 좀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 거의 독서를 본격적으로 본 건 거의 처음이지. 내용 자체를. 일단은 가장 좀 기본적으로 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어찌됐건 모든 글들을 쓰는 데 있어서 수준이 좀 다를 수는 있긴 해요. 근데 단어 수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 문장 수준에서 문단 수준으로 넘어가면서 너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가 있냐? 이게 중요도야, 중요도. 그래서 펜을 좀 쓰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던 게 보면은 키워드 단어가 보일 수 있겠고, 그지? 보면은 문단 안에서 지금 1문단만 봐도 지금 벌써 문장이 한 7개 문장이 있거든? 그럼 그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이 제일 중요한지. 보통 문단 수는 5개에서 6개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문단은 어떤 건지. 이런 중요도 선별이 좀 중요한 거야. 그래야지 읽고 났을 때, 아, 이런 글의 형식이 이렇게 좀 진행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지. 지문이 생긴 모양들도 있어요. 네가 그냥 글을 쓴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보통 글 쓸 때 뭐 정해놓고 써? 주제 잡아놓고 쓰잖아. 그지? 주제 잡아놓고 썼는데 주제를 그냥 처음부터 이거 주제예요, 이거 주제예요, 이거 주제예요, 이거 주제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고. 평가원스럽게 글을 쓴다 그러면 뭐야? 처음에 이런 것들을 살짝 얘기하겠다고 약간의 암시를 던져라. 응? 그러고 나서 자, 이 암시가 구체화되는 구간이 어느 순간 나타나. 그 전에는 뭐야? 여기에 대한 뭐? 배경 지식.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 왜? 정보들을 다 모를 수 있잖아. 용어들을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던져주고 그래서 이 주제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문단 사이에 당연히 중간중간에 뭔가 간격이 좀 있겠지. 첫 문단에서 주제 암시해놓고 이 주제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건 뭐 4문단 이후에 나오니까. 응? 그러니까 이 중간에 그럼 뭔가 주제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보다는 여기서 정보를 좀 어느 정도 캐치를 해놓고 들어가서 여기서 확장시킬 수 있어야 돼. 이런 글의 형태도 있고. 그죠? 자, 글 보면 어떤 형태의 글도 있어? 뭐뭐가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프로블럼, 문제를 좀 제시를 해놓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솔루션, 해결책이 있어야겠지. 문제가 해결되는 양상을 갖다 좀 나타내는 글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뭐 17세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해결됐다. 그러다 18세기에 또다시 문제가 됐는데 이게 언제 해결됐다. 뭐 이런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고 이 문제점이 있었어. 이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면 해결책이겠지. 그럼 이 문제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잘못된 부분들을 다 고쳤기 때문에 이게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하면서 나오는 양상들도 있을 거야. 오케이? 자, 보다 보면 또 과정이 서술되어 있는 작품들도 있어요. 과정이 서술되어 있는 거. 특히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봐봐. 1번부터 뭐 6단계에 해당하는 1번부터 6번까지 나름대로 럼버링을 갖다 붙여놓을 수 있는 이런 과정 서술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것들도 너가 체크해 나가면서 이게 대체 무엇을 위한 과정이었는지 생각하면서 글 전체를 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봐야겠지. 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대상이 2개 이상 나오면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대상이 2개 이상 나오면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비교대조야, 비교대조. 그죠? 공통점 차이점부터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전체 큰 내용이 있고 부분 작은 내용이 있어. 이걸 우리가 뭐 미시적인 내용과 아니면은 크게 얘기하는 거시적인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런 것들 사이에서 큰 틀과 작은 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냥 지금 내가 가볍게만 얘기했어도 글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다가 예시 위주로 사례 위주로 적용되는 글들도 있을 거고, 그지? 사례의 역할을 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거. 이 사례들이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 보기에서 들어줬던 사례가 있어. 보기에서 들어줬던 사례와 지문에 있는 사례가 사실 전혀 일치하지 않는 반대 상황일 수도 있어. 그럼 뭐가 필요해? 대박인데? 사례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영어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봐봐. 보기에서 들어줬던 사례랑 지문에 있는 사례가 정반대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그러면 보기에 있는 사례를 지문에 있는 사례처럼 바꿔놓고 반대로 변환해놓고 이거에 대한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을 해야겠지. 또는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제 추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와. 추론. 자, 이런 거야. A랑 B의 관계를 제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B와 C의 관계를 갖다 제시를 해줬어. 오케이? 자, 그럼 요 사이에서 우리는 뭐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응? 이렇게 묶여있는 관계에서 뭘 생각할 수 있어? 연결. 그럼 뭐야? A와 C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오케이? A와 B 나왔어. B와 C 나왔어. 그지? 자, 그럼 우리는 뭐야? B, C는 나왔는데 A와의 관계는 한 번도 안 나왔잖아. 그럼 뭐야? A와 C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작은 뭐부터 해보자? 중요도부터 좀 선별을 하면서 글의 내용을 정리된 상태로 읽고 가자. 예전에는 이걸 뭐 거창하게 뭐 구조독해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건 너무 거창한 말이고 그냥 중요도 위주로 문단, 단어, 문장 이런 작은 순서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죠? 자, 가볼게요.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자, 여기 읽으면서 이제 체크 포인트가 좀 생깁니다. 자, 옆에 좀 뭔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너가 해야 되는 생각은 뭐가 있을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하는데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래. 오케이? 자, 그러면 누구와 누구? 대상이 지금 두 개가 됐네. 자, 누구와 누구? 계약과 약속을 두 대상으로 두고, 그지? 얘네 사이에서 뭐 공통점이 있을까? 이런 느낌.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해야 돼.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자는 약속과 다르다. 자, 그럼 계약이 뭐랑 달라? 계약이 뭐랑 달라? 계약이 뭐랑은 달라? 뭐랑은 좀 다른 느낌이야? 반대라고 할 수는 없고 같지 않다라고 할게. 뭐랑? 일상적인 약속이랑은 다르다는 얘기네. 그죠? 우리가 흔히 하는 일상적인 약속이랑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네. 오케이? 계속 끌고 가보자. 자,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 의사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지금 공통점이 하나 제시가 되었어요. 자, 봐봐. 자, 계약과 약속의 공통점은 뭐였어? 계약과 이런 일상적인 약속의 공통점은 뭐였어? 뭐가 있었니? 응? 공통점. 본문에 나와 있는 말로, 그죠?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말이 있죠?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야. 근데 분명히 차이점도 있겠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법률효과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갖다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어때? 의사의 목적이 다른 거죠. 되니? 오케이? 살짝 조금씩 바꿔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알겠죠? 자, 의사 목적이 좀 다른 거야. 계속 봐보자. 매매계약은 팔겠다. 일방의 의사표시와 사겠다.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자, 이 합치 뭐라고? 의사표시가 뭐 하면서? 합치함으로써. 공통점에 해당했던 부분이야. 오케이? 합치함으로써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서 또 짐과 동시에 또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의무와 권리라는 게 지금 생기고 있네. 그죠? 응? 자, 의사 목적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지금 의무와 권리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의무와 권리를 본문에 나왔던 말로 바꿔봐. 뭘까? 의무와 권리. 본문에서 얘기하는 무슨 말이랑 같은 말이야? 법률 효과랑 같은 말이죠. 괜찮아? 쉽게 잘 안 되지. 자, 아까 법률 효과라는 말이 나왔잖아. 조금 전에. 그지? 자, 이 법률 효과라는 말을 여기서 뭐로 얘기한 거야? 의무와 권리로 얘기를 한 거야. 자, 이게 문장상으로, 문맥상으로 동의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문맥적 동의어를 잘 체크하면 어떻게 좀 표현해지냐면 보세요. 자, 얘랑 사실은 다른 말이라고 생각했던데 문맥적으로 봤더니 같은 말이었어. 또 봤더니 얘도 문맥적으로 같은 말이었어. 그럼 네가 처리해야 될 정보는 어때? 줄어든 게 된 거지. 이해되네?
그래서 문맥적 동의어들을 잘 봐줘야 돼. 의무나 권리는 법률 효과구나. 이렇게 잡아주면은 베스트예요. 오케이? 갔다 오세요. 그래서 아까 문맥적 동의어까지 얘기를 했었고, 자, 뭐는 같은 말, 의무와 권리랑 법률 효과는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좀 잡아놓으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6번째 문장이에요.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뭐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야? 법률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되니? 자, 지금 총 7개의 문장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본인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문장은 어딘 것 같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그쪽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자, 4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가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요. 자, 일상적인 약속과 계약에서의 약속이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이라는 걸 인지를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문장들은 뭐야? 권리와 의무가 법률 효과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준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계약은 뭐야? 계약은 의사표시야.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장, 계약은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뭐를 발생시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야. 근데 이 법률 효과는 뭐가 있었다고?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 요렇게 좀 잡아보면 되겠죠. 되니? 내용 정리 요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자, 이처럼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박스 갈까요? 법률행위라고 한다. 자,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법률행위. 계약은 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자, 사실 지금 앞문단이랑 거의 계속 같은 얘기야. 그지? 청구권, 의무를 발생시킨다. 뭐야?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같은 말이야. 그지?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채무다. 권리가 채권, 의무가 채무. 이 정도만 들어오면 되겠네. 자, 뭐라고? 권리는 채권, 의무는 채무. 자, 이렇게 정도만 좀 잡히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권리는 채권, 의무는 채무. 자, 따라서 채권과 채무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까까지 나왔던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예요. 1문단이랑. 그죠? 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해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고 한다.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변제라고 하는구나. 오케이? 자, 새로운 정보는 얘밖에 없어요. 자, 뭐야? 변제. 그죠? 변제. 뭐를 이행해서? 채무를 이행해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채권이 소멸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게 이제 새로운 정보입니다. 되니? 자, 이어서 3번째 문단. 곽가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또다시 예시가 전달됐어요. 그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자, 을이 갑에게 매도를 하는 거니까 채무는 뭐예요? 자, 여기서 좀 정보를 좀 정리해보자. 채무는 뭐야? 채무. 을이 갑한테 매도하는 거잖아. 그지? 봐봐. 어떤 상황이야? 을은 갑한테 팔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을 우리는 매도라고 합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뭐를 지고 있어? 채무는 뭘 지고 있는 거야? 어떤 의무를 줘? 이게 매도를 했을 때 채무는 뭐야? 여기서 채무. 권리를 뭐 해야 돼? 갖고 있던 이 권리를 넘겨줘야지. 소유권 이전이죠. 오케이? 상황을 조금 드러난 상황, 명시적으로 드러난 상황.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이해해주고 가면 좀 좋겠죠? 자,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동산이라는 건 움직일 수 있는 거. 오케이? 부동산은 뭐야? 우리 건물처럼 아니면 땅처럼 그냥 멈춰 있는 거. 오케이? 자, 동산에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는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 소유권 이전은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은 뭐라고요? 뭐 해주면 돼? 물건을 인도해주면 되지.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상황만 잡아주세요. 자, 근데 봤더니 갑은 그림 A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을 했대.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해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어. 오케이? 자,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자, 봐봐. 갑은 돈 줬어. 그지? 그럼 뭐 했어? 채무를 이행했어. 맞아? 근데 을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뭐 그림을 줘야 되는데 그림을 안 줬으니까 채무를 이행한 거야, 안 한 거야? 채무를 이행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오케이? 자, 서로 양방 간에 뭐가 있었던 거야? 양방 간에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한쪽은 이행했는데 한쪽은 이행하지 않았어.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봐봐. 그런데 갑이 아무리 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얘가 뭐야? 뭐 대부업체 불러서 러시앤 캐시 불러가지고 막 깡패들 동원해서 막 두드려 패고 집에 딱지 붙이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우리 아까 뭐 있었어? 뭐 봤어? 채무를 이행해서 채권을 소멸하는 게 변제였잖아.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뭐가 안 됐을 때야? 뭐가 안 됐을 때? 포인트 잡아야지. 한 명은 했는데 한 명은 안 했어. 그지? 원래 쌍방이 해야 되는데 일방이 뭘 하지 않았을 때?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와 관련된 게 지금 중요한 어떤 논의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자, 바로 다음 문단에서 답을 내려주겠죠? 궁금한 걸 물어봤으니까.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제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춰져 있다. 자, 그러니까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한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뭐야? 채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겠다라는 거지.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한다. 채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한다. 이 얘기죠. 되니? 갑은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서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자, 변제를 강제로 하는 거니까 뭐야? 변제를 강제로 하는 거니까 뭐야? 강제 집행에 해당하겠네. 사항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해서 채무자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해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 뭐가 중요한 말이야? 뭐가 중요한 말? 키워드 뭐죠? 강제 집행. 강제 집행. 그지? 이게 제일 키워드잖아요. 그지?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뭐를 실현하는 거야? 강제로? 아까 얘기했던 뭐야? 채권을 실현시키는 거지. 되니? 이해되세요? 자, 이게 이런 것들이 뭐 단어들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좀 최대한 이해해주고 들어가야지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봤더니 이유가 있었어.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서 그림 A가 다 없어졌기 때문이래. 자, 결국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어. 채무는 이행불능. 왜? 그림이 있어야지 줄 거 아니야. 그지? 그림이 없는데 못 주잖아. 그지? 이행불능이 되었어.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어. 없는데 어떻게 주니? 그지? 자, 그림 A 소실이 체결 전이었다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다. 자, 봐봐.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라면 봐봐. 그림이 없으니까 두 사람의 계약은 안 되겠지?
계약이 뭐였어? 그림을 주고 돈을 받고 요거였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해지면 될까? 여기서 너가 좀 넣어야 될 생각이 있어. 두 가지로 나눠볼 거. 하나에 대해서는 얘기해줬지. 계약이 뭐 되기 전이었다면, 체결되기 전이었다면, 그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럼 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런 이행불능의 상황이면 어떨까라는 의문이 들면 잘 읽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자, 계약이 체결 전이었다면 아예 계약 자체가 무효다.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가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 소실이 체결 전이면 계약이 무효야. 그럼 계약이 체결된 후에 소실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채무자의 과실이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오케이? 이행불능은 무슨 책임? 이행불능은 어떤 책임? 뭐를 불이행했어? 채무를 불이행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근데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란 말은 알겠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 뭐가 있어? 어떻게 져? 그지? 어떻게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져? 이게 더 궁금하죠? 자, 가볼게요.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고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야.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얘기는. 그러면 지금 봤더니 보세요. 의사표시와 목적물의 소실은 다른 거죠. 이해되니? 의사표시와 목적물의 소실은 다른 거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자, 의사표시가 작용하지 않았는데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갑에게 해제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가 생긴 거죠. 오케이? 자,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자, 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대요.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표시로만 성립한다. 자, 지금 봤더니 자, 우리가 지금 구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까 계약이라는 게 있었잖아. 근데 지금 제시되는 개념은 뭐야? 해제라는 개념이 제시가 된 거야. 이해되니? 자, 계약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쌍방이었어. 대상이 두 개면 뭐부터 하고 들어가라고? 비교대교 해줘야 돼. 자, 근데 해제는 지금 뭐야? 혼자서도 할 수 있다니까?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가능한 게 해제야. 계약과 해제는 차이점이 있죠. 이런 것들 좀 잡아주세요. 자,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데 을의 승낙 요건 필요 없고요. 이러한 법률행위 단독행위라고 한다. 자, 그래서 해제는 뭐야?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의 무효화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자, 뭐야? 해제는 누구의 의사표시만으로? 일방의, 양방이 아니고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뭘 만들어낼 수 있어? 계약 무효화.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단독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괜찮아? 내용이 좀 더 이해가 됐어요? 자, 채점 한번 해볼까요? 자, 1번에 3번. 자, 답은 표시하지 말고 잠깐 고쳐볼 시간도 필요합니다. 2번에 5번. 자, 이어서요. 3번에 1번. 4번 좀 많이 틀리는데 4번에 3번. 자, 어휘 문제는 뭐 1번입니다. 자, 좀 고쳐보고 같이 얘기 좀 해보자. 지금 대상이 3개잖아. 그럼 그거를 갖다 비교 대조하려면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겠지? 그거를 본문에서 끌고 와서 3개를 비교를 해야지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힌트는 줬고 한번 해봐. 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거야. 골랐어? 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좀 접근하냐면은 자, 본문이랑 연결시켜서 표를 하나 만들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봐봐. 계약이랑 또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대상이? 증여랑 또 자, 요걸 이제 본문이랑 엮어서 만들어 본다 하면은 자, 봐봐.
의사표시와 관련된 걸 하나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 대조가 되겠죠. 오케이? 자, 각각 하나씩 볼게요. 계약 같은 경우는 어때? 의사표시 혼자서 해, 양쪽에서 해? 양쪽에서. 증여는요? 양쪽에서. 오케이? 근데 유언은 누가 해? 혼자 하잖아. 일방. 오케이? 요거 하나 잡아놓고. 자, 법률 효과. 자,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확인했듯이 뭐야? 채권과 채무가 발생합니다. 요거 확인했죠? 증여는 어떻대? 증여는 뭐만 있어? 채무만 발생해. 그지? 증여에서는 채무만 발생해. 자, 마지막 유언은 어때요? 일단 잘 모르겠어. 뭐가 발생하는지. 근데 있기는 있어. 응? 있기는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오케이? 요 정도 잡아놓고 가는 거야. 오케이? 자, 1번 선지에서 보세요. 요소로 한다는 뭐로 바꾸면 될까? 요소로 한다? 있다 정도로 바꾸면 되겠지? 그러면 양방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맞다라고 보면 돼. 이해되니? 자, 2번은 뭐예요? 공통점이에요. 그죠? 공통점이니까 여기서 이미 해결됐네. 자, 3번. 변제의 의무라는 용어를 해석을 좀 해보자. 자, 그럼 뭐야? 변제의 의무? 채무라고 확인할 수 있잖아. 채무. 채무는 공통적으로 발생했죠? 그럼 3번 틀렸네. 4번과 5번도 이 표 안에서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이해되니?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분소표를 만들 때 지문 읽을 때 정보 정리하고 그 기준을 보기에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좀 보면서 접근하면 훨씬 더 좀 수월하다. 오케이? 자, 독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문을 네가 수능 보기 전까지 얼마나 챙길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10년치 정도는 볼 거야. 그럼 네가 볼 10년치 안에 이건 들어갈 거거든, 무조건. 근데 10년치를 보는 데 있어서 이 지문을 갖다 보통 2번, 3번 이상은 보고 가. 오케이? 지금 한 번 봤다고 이게 아마 끝이 아닐 거야. 기출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볼 때, 이거를 어렴풋이 봤다 보다는, 이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다. 지금 읽으면서. 나름대로 네가 중요도를 나눠봤던 거, 뭐 이런 것들도 좀 기억날 수 있게, 복습도 조금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보긴 봐야 돼. 자, 다시 문학 펴보세요. 자, 다시 문학 교재 펴보세요. 자, 독서는 너한테 좀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를 좀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이런 걸 좀 느껴봐야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자, 다음 작품입니다. 9월달 작품, 오늘 이제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자, 겨울밤의 꿈과 개봉동과 장미. 이 작품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자. 왜 이렇게 빨리 풀었어? 쉬웠어? 좀 쉬웠어? 자, 보겠습니다. 겨울밤의 꿈. 자, 일단은 꿈을 소재로 하고 있다 정도는 딱 바로 눈에 들어오죠. 자, 그리고 내용 자체가 좀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처럼 생기지 않았니? 자, 보겠습니다. 저녁 한동안 가난한 시민들의 살과피를 데워주고 밥상머리에 된장찌개를 데워주고 아버지가 식후에 석간을 읽는 동안 아들이 식후에 이웃집 라디오를 엿듣는 동안 연탄가스는 가만히 쥐라기의 지층으로 내려간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어가 누구죠? 그렇죠. 자, 그거 잡아내는 게 좀 중요했어. 자, 연탄가스가 뭐 해줬어요? 연탄가스는 뭘 해줬어? 사람들한테 따뜻함을 줬죠. 밥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줬어? 밥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집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죠? 여기서 석간을 읽는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요즘 신문을 잘 안 읽지만 저녁에 나오는 신문이 있어요. 저녁 신문. 자, 그리고 이웃집 라디오를 아들이 엿듣고 있다는 것 자체에선 이제 집안에 이제 라디오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집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쥐라기의 지층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쥐라기 뭐라 그랬어? 시조새가 나타났던 중생대 중간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이 쥐라기라는 말을 연결시켰을까 갑자기? 연탄가스에서. 이 연탄이라는 거, 이 연탄가스라는 게 나왔던 게 뭐 석탄, 연탄 뭐 이런 것들이 이 시대부터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지?
이걸 좀 연결고리를 좀 짓는 거지. 옛날부터 이런 연탄가스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의 어떤 상상의 내용이에요. 그날 밤 가난한 서울의 시민들은 꿈에 볼 것이다. 날개에 산호빛 발톱을 달고 앞다리에 3개나 새끼 공룡의 순금을 손을 달고 서양 언어학자가 아르케옵테릭스라고 불렀다는 쥐라기의 새와 같은 새가, 자 지금 봐봐. 그러면 날개부터 해서 아르케옵테릭스라고 불렀다는 여기까지가 누구에 대한 해석이야? 누구에 대한 해석이야? 쥐라기의 새와 같은 새에 대한 수식이에요. 그죠? 그냥 묘사입니다. 되니?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시조새 아르케옵테릭스에 대한 묘사야. 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봐봐. 연탄가스에 그을린 서울의 겨울에, 자 제일 낮은 지붕이 어딜까?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에 내려앉는다는 것을. 그럼 화자는 뭘 바라고 있어? 화자는 뭘 바라고 있어? 가난한 사람들한테 뭘 주고 싶다? 따뜻함과 희망을 주고 싶다라는 거죠. 자, 이 작품은 사실 2글자로 끝나요. 자, 이런 마음을 뭐라 그러죠, 우리? 이런 마음 뭐라 그러죠? 대상에 대해서 안타깝게 느끼고 불쌍하게 느끼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뭐야? 연민 정도로 작품을 정리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다음에 개봉동과 장미라는 작품이에요. 개봉동이 어딘지 아니? 그렇지, 그 구로구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구로구. 요즘 야구하는데 고척돔 근처예요. 자, 개봉동 입구길은 한 송이 장미 때문에 왼쪽으로 굽고 구분길은 어디에선가 빠져나와 장미는 자 길을 제 혼자 가게 하고 아직 흔들리는 가지 그대로 길 밖에 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굳이 개봉동이라는 지명 이름을 얘기했던 거는 자 사실감을 좀 높여주고 싶은 거고요. 이 개봉동 자체에서 너가 읽어내야 되는 건 이거야. 그냥 서울에 있는 동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개봉동 자체에서 우리는 작품에서 생각하듯이 뭐야? 그냥 도시에 대한 어떤 문명, 이런 것들을 좀 읽어냈으면 좋겠어. 도시 문명을 얘기하기 위해서 개봉동을 끄집어냈구나. 근데 봤더니 장미 때문에 왼쪽으로 굽고, 장미는 뭐야? 길을 제 혼자 가게 하고 아직 흔들리는 가지 그대로 길 밖에 서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장미는 이 개봉동이랑 뭔가 어울리니 안 어울리니? 안 어울려요. 그죠? 장미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어의 의미를 잡아본다면 이 개봉동과 장미는 뭐야? 사실 반대되는 느낌인 거야. 오케이? 반대되는 느낌으로 제시를 한 거야. 그래서 표현을 뭐라 그랬어? 제 혼자 가게 하고 흔들리는 가지 그대로 어디 길 밖에 선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명에 휩쓸린다, 휩쓸리지 않는다? 문명에 휩쓸리지 않는 모습. 뭐를 갖고 있는 모습? 어떤 일종의 순수함을 갖고 있는 모습이 장미의 모습이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되네? 보라! 자, 명령형 어미 사용됐으면 무조건 체크해야 돼. 보라! 가끔 몸을 흔들며 잎들이 제 마음대로 시간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자, 잎들이 제 마음대로 시간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건 뭐야? 생명의 힘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장미는 이곳 주민이 아니어서 시간 밖의 서울의 일부이고. 근데 이것도 잘 읽어보면 말이 좀 이상하다. 장미는 개봉동 주민이 아니라서 시간 밖의 서울의 일부래. 주민이 아니라 그랬는데, 자, 개봉동 서울이잖아. 시간 밖 서울의 일부래. 그럼 뭐야? 그러니까 서울의 주민이 아닌데 서울의 일부래. 아닌데 맞대. 역설이죠, 이것도. 오케이? 자, 역설적 표현은 뭔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죠? 자, 봐봐. 시간 밖 서울의 일부다. 그럼 무슨 얘기야? 이게 역설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역설의 의미를 알아야 돼. 응? 뭐야? 장미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서울에 있지만, 서울에 있지? 근데 서울과는 어떤 삶?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삶을 하고 보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야.
그대와 나는 뭐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지. 사촌들 얘기 속의 한 토막으로 비오는 지상의 어느 발자국에나 고인다. 장미와 다르게 지상의 발자국에 고인다. 현대 문명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되니? 자, 그러면 이 개봉동과 장미도 반대되지만 또 누구도 반대돼? 그대와 나도 장미와는 다르게, 그지? 도시 문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오케이? 자, 요렇게 좀 시어들을 정리하면서 읽어주면 좋겠죠? 말해보라. 무엇으로 장미와 닿을 수 있는가를, 어떻게 그 순수함을 가질 수 있는가를, 저 불편함은 저 불편한 비밀의 꽃 장미와 닿을 수 없을 때, 왜 불편하다라고 얘기했어? 갖고 싶지만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거잖아. 그지? 그 안타까움인 거야. 알고 싶지만 그걸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지. 두드려보라. 개봉동 집들의 문은 어느 곳이나 열리지 않는다. 자, 그럼 봐봐요. 개봉동 사람들은 뭐야? 순수한 본질을 추구한다, 추구하지 않는다? 추구하지 않는다. 되니? 자, 이런 어떤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을 좀 하고 싶은 거지 않을까요? 현대 문명의 어떤 모순들, 그지? 생명을 통해서 현대 모순의 현대 생명들의 어떤 모순들을 좀 극복하고 싶다. 현대 문명 속에서도 어떤 그 본연의 모습을 지키는 삶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전달하고 싶은 작품 같아요. 이해됐어요? 자, 채점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에 1번, 2번에 4번, 자, 3번에서 힌트 얻었어야 돼. 자, 3번에 5번. 자, 쉬운 거 같은데 생각보다 좀 틀렸지? 자, 고쳐보시고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도치가 바꾸는 거. 응? 뭐뭐 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되는데 보라 뭐뭐 하는 것을. 그럼 보라가 강조되겠지? 조금 이해되니?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자, 도치의 방식을 사용한다. 자, 어디 있었어? 가에서는 그날 밤 가난한 서울 시민들은 꿈에 볼 것이다. 이 서술어의 목적에 해당하는 날개에 내려와 앉는 것을, 얘가 서술어 볼 것이다 뒤에 나타나 있죠. 되니? 나 같은 경우 어때요? 서술어 보라 뒤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 가끔 몸을 흔들며 입들이 제 마음대로 시간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그죠? 말해보라 뒤에 역시 무엇으로 장미와 달 수 있는가를, 이게 도치입니다. 되니? 자, 다음 3번은요. 자, 봐봐. 개봉동 집들이 문이 열리지 않는다. 순수한 본질을 추구한다, 못한다? 추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현대 문명 발전과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공존한다? 이 얘기는 좀 너무 비약이죠. 응? 그럴듯한 해석이었지만 비약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좀 볼게요.